전설야담, 성욕이 부른 참극, 새색시 살인사건. 정조 11년 황해도 평산에서 혼인한 지 석 달 된 새색시가 목매달아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창 신혼의 행복을 만끽할 시기에 목숨을 끊다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관청에는 자살로 신고 접수됐습니다. 이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평산부사 정경증은 검험 제도에 따르고자 즉각 출동했습니다. 검험은 살인 사건이 있을 때 검관이 현장에 나가 피해자 시체를 검사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경찰이 따로 없었으므로 지방관인 사또가 직접 살인 사건의 목격자를 신문하고 현장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젊은 여인 박소사가 천장 대들보에 목을 메어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로 있었습니다. 남편 조광선과 시어머니 최아진은 한 목소리로 박소사가 갑자기 자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뒤늦게 박소사의 죽음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시신의 상태를 살핀 다음과 같이 세세히 적었습니다. 시신은 두 눈이 감겨 있으며 목 앞쪽에는 길이가 한두 푼, 넓이가 서너 푼 되는 찔린 자국이 두 개 있고 옆에 난 상처는 푹 꺼져 있다. 그리고 찔린 상처 위로는 목을 맨 줄자국이 나 있다. 또한 손은 부드러워 반항한 흔적이 없다. 사망 당시의 현장을 본 사람이 없으므로 일단 자살로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줄에 목을 고른 후 매달린 상태에서 자기 목을 찔러 빨리 죽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이 시어머니에게 살해된 타살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또는 피해자 주변인 5명을 차례로 신문하여 그들의 입장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의 친정 아버지 박장혁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가 평소 행실이 방탕해서 외간 남자를 집안으로 자주 끌어들였는데 이를 며느리인 소인의 딸에게 여러 차례 들키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죽인 것입니다. 박장혁에 의해 살인범으로 지목된 시어머니 최 씨는 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소인이 집안일로 몇 차례 꾸중하자 욱하는 마음에 목을 맨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는 오히려 소인 아들을 협박해 며느리가 타살됐다는 진술서를 쓰게 했으니 이는 부당한 일입니다. 사또가 졸지에 색시를 잃은 새신랑 조광선에게 그런 진술서를 쓴 일이 있냐고 묻자 조광선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타살이 아니고 자살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장인께서 타살에 관한 진술서를 자꾸 강요하기에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써드렸습니다. 사또는 수사를 통해 상중에 있는 동네 사람 이자망을 체포해 신문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 최 씨와 간통한 상대자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이자망은 억울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또, 최 씨와 가늠한 사람은 소인이 아니라 조 씨 집안의 친척인 조광진입니다. 소인은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이자망의 증언에 따라 남편 조광선의 먼 사촌뻘 되는 조광진도 붙잡혀 신문을 받았습니다. 조광진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소인이 간음을 했다니 그건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소인은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집안에 일이 있어 잠깐 들렸다가 사건 현장에 있게 된 것뿐이옵니다.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므로 누구 말이 사실인지 알기 힘들었습니다. 사또는 시체의 상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공간인 평산부사 정경증은 박여인의 손이 부드럽고 별다른 상처가 없으며 눈이 감겨 있다라는 사실은 무언록에 있는 자살 내용과 일치함을 근거로 자살로 단정했습니다. 이후 고을 배천군수 이서회가
복권관이 되어 두 번째 검시를 했고 그 역시 무언록을 근거로 자살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황해도관찰사 홍병찬은 초검과 복권 결과가 일치한다는 이유로 자살로 종결 처리하면서 관련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친정 아버지 박장혁은 사회에게 허위 진술서를 강요 협박한 죄로 구속되었고 최 씨의 상간자로 지목된 이자망은 간통죄로 옥에 갇혔으며 시어머니 최 씨도 간통 및 며느리를 핍박한 죄로 하옥되었습니다. 박 여인의 죽음은 이렇게 자살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후 새롭게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한 엄사만에게 단원이 접수됐습니다. 관찰사가 바뀌기를 기다렸던 박 여인의 친정오빠 박영애가 너무 억울하다면서 재수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엄사만은 단원서를 읽어보고 의문을 품었기에 즉각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결과 엄사만은 절차에 결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초공간인 정경증은 시신의 가족에게 반드시 주게 되어 있는 시체 검안 시장을 박장혁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공간 정경증과 복권관 이소에는 피의자 조씨 집안의 먼 친척뻘이므로 검시를 맡을 수 없는 인물임에도 검시를 맡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엄사만은 조정의 이를 알려 형조의 적극적인 재수사를 요청했고 정조 임금은 암행어사 이곤수를 사건 현장 평산으로 파견했습니다. 이제 국왕까지 관심을 갖게 된 살인사건이므로 어사 이곤수는 검안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 주변을 은밀히 탐문했습니다. 그 결과 어사 이곤수는 시어머니 최 씨와 시조카 조광진이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 대부분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최 씨는 할머니가 아닌 30대 후반에 여전히 젊은 나이였고 성욕을 참기 힘들어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이로써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연약한 아내자가 통증을 이겨가며 자기 목을 3번이나 찌를 수 있을까? 어사 이곤수는 줄에 매달린 채 자기 목을 찌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초검과 복검 보고서를 비교해보니 초검에서 보였던 목에 줄 상처가 복검에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에 줄 자국이 사라졌다는 것은 매달린 시간이 짧았다는 뜻이 아닌가? 어사 이곤수는 범인들이 피해자를 죽인 후 자살로 위장한 사건임을 간파했습니다. 하여 시어머니 최 씨와 시조카 조광진을 차례로 신문해 그들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죽여두시옵소서.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나이다. 드디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 최 씨는 친척 조카뻘 되는 조광진과 눈이 맞아 수시로 육체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들의 행각이 아들의 결혼 후에도 이어진 게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새색 씨는 우연히 이들의 간통 현장을 목격했고 놀란 두 사람은 소문날 일을 두려워해 새색 씨를 살해하기로 모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날 집안 사람을 다 내보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둘만 있게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며느리 박여인은 몸이 아파 방 안에 누워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걸 기회 삼아 박여인의 목을 조르고 칼로 3차례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살로 가장하고자 천장에 목을 메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살인을 주도한 주범 조광진에게는 사형이 내려졌고 살인을 모의한 시어머니 최 씨에게는 곤장 100대에 2002의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친정 아버지 박장혁과 간통범으로 몰린 이자망은 무죄 방면됐는데 안타깝게도 이자망은 고문 후유증으로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시 관리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전 황해도관찰사 홍병찬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죄로 파직됐으며 정경증과 이소에는 절차를 무시하고 검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죄로 공직에 다시는 나아갈 수 없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죽은 사람만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